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언어 모델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까지의 언어 모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바트는 Bidirectional and Autoregressive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바트는 그림과 같이 기본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합니다. 바트의 훈련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리지널 트랜스포머에서는 기계 번역을 목적으로 해당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페어드 데이터셋을 가지고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바트는 마스크드 토큰을 예측하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버트처럼 단순 마스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콜옵션을 통해서 마스킹을 하게 됩니다. 콜옵션이란 모델을 헷갈리게 만든 조치를 의미하며 다음 장부터는 콜옵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paired 데이터셋은 무엇인가요? 페어드 데이터셋은 흔히 예를 들어서 번역 작업을 할 때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려면 영어 데이터셋과 한국어 데이터셋이 매칭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페어가 있는 데이터셋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 토큰 마스킹입니다. 임의의 토큰은 마스크 토큰으로 교체한 후 마스크 토큰이 무엇인지 예측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버트의 마스킹 전략을 따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I want a coffee right away 라는 문장이 있으면 want와 right away 라는 단어들이 각각 마스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토큰 딜리션입니다. 이는 랜덤하게 토큰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모델이 삭제된 토큰의 위치와 해당 토큰을 찾아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는 이전과 같은 예제인 I want a coffee right awa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I want coffee away 라고 랜덤하게 토큰이 제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텍스트 인필링입니다. 람다가 3인 포화송 분포로부터 스팬 랭스를 샘플링하여 하나의 마스크드 토큰으로 대체합니다. 만약 스팬 랭스가 0이라면 마스크 토큰을 추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후 마스크 토큰이 원래 몇 개의 토큰이 존재했는지 예측하고 해당 토큰이 무엇인지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과 같이 지금 want 라는 것이 마스킹이 되어 있고 away라는 것이 마스킹이 되어 있는데 want, 사이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킹이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스킹 기법을 텍스트 인필링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right away가 함께 사라졌는데 그러면 이거는 right away가 마스크드 토큰 한 개로 치환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는 센텐스 퍼뮤테이션 방법입니다. 먼저 문장의 순서를 랜덤하게 섞습니다. 이후에 문장의 순서를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이 해당 방법의 목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왼쪽 화면과 같이 Yeah, that's really a bad news. By the way, where's the Starbucks nearby? Want a coffee too? 이라는 이제 문장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Want a coffee too? By the way, where's the Starbucks nearby? Yeah, that's a really bad news라고 문장의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는 순서가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스타벅스 주변에 어디 있어? 근데 그거 진짜 나쁜 소식이다. 이게 한 사람이 발화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어색한 문장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모델이 포착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자 5번째로 도큐멘트 로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유니폼한 분포로부터 하나의 토큰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토큰이 전체 시퀀스의 시작점이 되도록 로테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예문이 By the way, where's Starbucks nearby? Want a coffee too?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커피를 기점으로 coffee to로 이제 문장이 시작하게 로테이션을 단어들 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네. 원화 커피 투를 만약에 선정하고 싶었으면 원화를 선정하는 거면 문장을 선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커피를 선정한 거 보니까 정말 딱 토큰을 선정하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5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각각의 방법이 얼마나 이 사전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가장 효과가 없는 거는 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실험 결과적으로는 도큐멘트 로테이션과 센텐스 셔플링 같은 경우에는 큰 이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밝혀졌고, 텍스트 인필링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해당 논문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아, 실험 결과로서 보여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바트를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파인 튜닝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하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훈련된 인코더와 디코더에 화면과 같이 동일한 인풋을 넣어주어 파인 튜닝 합니다. 다음 태스크는 머신 트랜스레이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살펴보실 부분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된 인코더 부분과 디코더의 아웃풋 부분입니다.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드 된 인코더를 사용하여 단어를 인베딩하는 것이 해당 파인 튜닝의 가장 큰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코더의 아웃풋 값이 항상 영어이기 때문에 버트의 머신 트랜스레이션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 영어로의 번역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기존의 트랜스포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랜덤하게 초기화되는 인코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생겼고 마지막에 아웃풋의 값이 영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T5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먼저 T5는 트랜스포머와 아주 구조가 비슷한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와 T5의 구조를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좌측에 있는 이제 구조가 트랜스포머의 구조이고 우측에 있는 구조가 T5의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트랜스포머와 같은 경우에는 X 매트릭스와 Z 매트릭스를 합한 후에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T5에서는 Z 매트릭스에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이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X 매트릭스와 컨캣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부분은 트랜스포머와 동일한 구조를 보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이 T5에서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때 Z에만 해주고 X에는 해주지 않는 건가요? 네, T5에서는 Z 매트릭스에서만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바트나 버트 같은 경우는 뭔가 논문의 약자에서 이름을 따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모델의 이름으로 지금 이거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서 왜 T5라고 이름이 지어졌는지 궁금합니다. T5도 이제 이름에서 T가 5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T5라는 명칭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트랜스포머 할 때 T, 그 다음에 텍스트 투 텍스트 할 때 T가 3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 할 때 T 해가지고 총 5개의 T가 사용되어서 T5로 명칭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T5에서는 Relative Position Embedding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ive가 어떤 뜻이죠? 상대적인이요. 네, 맞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특정 거리 이상에서는 상대적인 위치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고 특정한 값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토큰의 정보를 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이 이제 Relative Position Embedd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레이어의 어텐션 헤드에서 개별 포지션 임베딩이 적용이 되며 모든 레이어에서 이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구조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키 쿼리 사이의 거리에 학습된 임베딩이 아니라 단순한 스칼라 값이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T5의 포맷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풋에는 각 태스크에 대한 프리픽스가 사용이 되는데요. 아웃풋과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형식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인풋이 translate English to Korean, what's up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인풋의 프리픽스가 이 경우에서는 translate English to Korean 이게 되는 거고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싶은 문장은 what's up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이제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결과값인 뭐해가 되게 됩니다. 이거 마치 GPT 시리즈에서 배웠던 거랑 비슷하네요. 앞에 프리픽스를 붙여준다는 점이. 네, 맞습니다. 네. 네, 본 논문에서는 버트 스타일의 이제 콜옵션 전략은 리플레이스 스팬을 설정을 하고 이제 콜옵션 되는 비율 같은 경우에는 0.15 그리고 콜옵션 스팬 랭스는 3으로 설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 네. 실험을 해보고 실험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디스틸버트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틸버트 논문의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랭귀지 모델의 크기를 키우면 어떻게 되죠? 좋아지죠, 성능이? 네,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때 인퍼런스 버젯에 제한이 있거나 엣지 디바이스에서 작동을 하려면 성능은 유지가 되면서 작은 구조의 모델이 필요해요. 이게 특히 엣지 디바이스에서 작동을 한다는 게 조금 컴퓨테이션이 작고 전력 소모가 작아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작은 구조의 모델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메인 아이디어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버트의 지식을 포함한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디스틸 버트는 버트보다 크기가 40%나 작아지고 성능은 97% 수준을 유지하고 인퍼런스 시간이 60%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우선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작은 모델인 스튜던트가 이제 더 큰 모델인 티처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디스틸 로스와 스튜던트 로스를 사용하여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제 디스틸 로스의 티처의 프리딕션 디스트리뷰션을 스튜던트가 비슷하게 예측하도록 유도하는 로스이고 스튜던트 로스는 스튜던트가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을 잘 맞추도록 학습시키는 로스입니다. 여기서 보면 티처가 프리트레인드가 된 모습이 있고 스튜던트가 투비 트레인드가 된 모습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튜던트가 티처의 성능을 비슷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디스틸버트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스틸버트는 버트의 임베딩 중에서 세그멘트 임베딩을 제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플롯 또한 제거가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 레이어 두 개마다 하나씩을 추출하여 총 개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게 이 우측 화면에서 나타난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버트 티처 모델에는 8개의 레이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디스틸버트 스튜던트 모델에는
총 4개의 모델 레이어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풀러를 제거했다고 했는데 혹시 풀러가 무엇일까요? 네. 풀러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다운스트림 태스크 적용 목적으로 CLS 토큰의 파이널 리프레젠테이션을 변환해주는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디스틸버트의 목적 함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티네이션 로스에서 TI와 같은 경우에는 티처 모델의 아웃풋, 그리고 SI와 같은 경우에는 스튜던트 모델의 아웃풋을 의미합니다. 티처와 스튜던트의 프리딕션 디스트리뷰션이 같을수록 낮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식에서 t는 템퍼레처를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학습 시에는 티처와 스튜던트 모두 동일한 t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동일한 t를 사용하여서 소프트맥스 템퍼레처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인퍼런스 시에는 t가 1로 설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사인 인베딩 로스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MLM 같은 경우에는 버트에서 사용되는 MLM 로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본 설명에서는 이제 패스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인베딩 로스는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의 히든 벡터들이 이제 다이렉션을 얼라인하는 효과를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렉트라 모델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사전학습 모델들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대량의 계산이 필요했지만 일렉트라 모델에서는 샘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전학습 태스크인 Replace 토큰 디텍션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화면과 같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은 마스크된 일부 토큰에 대해서만 일부 토큰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었지만 새로운 태스크와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샘플링을 하고 메인 모델이 해당 인풋이 대체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대체되지 않은 원본인지를 맞추는 형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 결과 화면과 같이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리플레이스드 토큰 디텍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생성 모델 G는 주어진 위치 T에서 어떤 토큰 X바 T를 생성할 확률을 이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생성 모델 G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됩니다. 즉,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서는 인풋이 주어질 때 랜덤한 위치를 마스킹했죠. 그리고 마스킹된 인풋 자리에 원래 토큰이 있어야 하는지를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었습니다. 이후 판별 모델 D는 이제 위치 T가 주어질 때 판별 모델은 토큰 XT가 대체된 토큰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그모이드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로스에 대해서 한번 수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MM 로스와 같은 경우에는 X에 마스크드 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로스고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이 수학적 기호가 뭐뭐 일대를 나타내는 거라서 만약에 XT가 XT에 코럽트된 거랑 동일하면 즉 대체되지 않았다면 앞쪽 부분의 식을 사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XT와 XT에 코럽트된 버전이 불일치 즉 대체되었다면 해당 토큰이 뒤의 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D는 T번째 토큰이 치환되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토큰입니다. 따라서 MLM 로스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이제 합친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모델은 학습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디버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버타는 Decoding Immersed BERT with Disentangled Attention 이라는 논문에서 나온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에서 distangled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distangled라는 거는 뭔가 분리하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걸 풀다 이런 뜻입니다. 해당 뜻을
이제 해당 단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distinguished attention을 사용해서인데요. 이는 한 토큰을 컨텐트와 포지션으로 분리하여서 함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디버타 논문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버트 임베딩의 경우 컨텐트 임베딩, 즉 워드 임베딩과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을 더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컨텐트 페어에 대한 어텐션 웨이트는 릴레이티브 포지션 정보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시를 보시면 Learning to swim is essential if you want to swim in the deep sea에 나온 learning과 deep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때 learning은 배우다, deep은 깊은 이란 뜻인데요. Deep learning has become a critical insight into our business라고 했을 때 이 deep learning은 깊은 배움이란 뜻이 아니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AI, 인공지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컨텐트가 페어를 이룰 때는 relative 포지션에도 영향을 받는데 기존 버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사 두 개가 합쳐서 고유명사가 되었을 경우를 포착하지 못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버트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어도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자주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한 거를 이제 포착하지 못한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디버타에서는 input representation을 컨텐트와 포지션 벡터로 분리해서 표현하였고 그 결과 컨텐트와 포지션 간의 관계를 완전히 학습하였습니다. 네, 디버타의 이제 그 distinguished attention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토큰 i와 토큰 j 간의 크로스 어텐션을 계산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i가 쿼리이고 j가 키인데요. 이때 hi, 즉 컨텐트 임베딩으로 분리를 하고 p, j바 i 이렇게 포지션 임베딩으로 분리를 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키 j도 hj라고 해가지고 컨텐트로 분리를 하고 p, i바 j로 포지션을 분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둘이 내적을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HIJ를 곱한 값 HI 그 다음에 PI바 J를 곱한 값도 PJ바 I, HJ를 곱한 값 그 다음에 PJ바 I, PI바 J를 곱한 값 이렇게 네 가지의 어텐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트랜스포즈가 된 형태인데 형식 그 매트릭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컨텐트 투 컨텐트에 대한 어텐션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컨텐트 투 포지션에 대한 어텐션이고 3번은 포지션 투 컨텐트에 대한 어텐션이고 4번은 포지션 투 포지션에 대한 어텐션입니다. 이때 주의하시면 2번하고 3번하고 뭐가 달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2번과 3번은 전혀 다른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또 4번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투 포지션 어텐션은 상수항 같이 되는 존재라서 따로 계산을 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 세 개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덧붙이면 이 PI바 J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i가 있고 여기 i가 있고 여기 이렇게 j가 있을 때 pi바 j는 i에서 j까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의미하고 pj바 i 같은 경우는 j에서 i까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의미하는 임베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첫 번째 컨텐트 투 컨텐트 어텐션은 포지션 정보는 반영하지 않고 컨텐트 간의 어텐션만 계산하는 저희가 계속 배워왔던 전형적인 클래식 어텐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컨텐트 투 포지션은 쿼리 컨텐트 i와 컨텐트 i로부터 키 컨텐트 j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한 어텐션입니다. 그렇다면 쿼리의 컨텐츠 i로부터의 키
컨텐츠 J의 위치를 고려한다는 거죠? 음, 커리한다. 제가 여기서 조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i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j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쿼리가 되고 얘가 키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쿼리 컨텐트 i와 이 친구랑 이 친구로부터의 j의 거리를 고려한 어텐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뒷장에서 비교하시면서 보면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세 번째는 포지션 투 컨텐트로 컨텐트 J로부터 쿼리 컨텐트 I의 상대적인 위치, 키 컨텐트 J를 고려한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I가 있고 여기 이렇게 J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쿼리 컨텐트 J로부터 쿼리 컨텐트 I의 상대적인 위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랑 그다음에 요 쿼리 컨텐트 J에 대한 어텐션 확실히 다른 걸 아실 수 있겠죠? 네. 포지션 투 포지션은 모든 입력 시퀀스에 대해 동일한 어텐션으로 상수항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텐션이 그러면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누어서 계산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요 컨텐트 투 포지션, 포지션 투 컨텐트가 좀 계산하기 어려웠던 어텐션 같아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컨텐트 투 포지션은 쿼리 컨텐트 i와 컨텐트 i로부터 키 컨텐트 j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한 어텐션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키 토큰 j와 쿼리 토큰 i가 이렇게 있으면 컨텐트 투 j는 hi와 pij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를 내가 C2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C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앞에 있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번째 포지션 인베딩을 가져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제로죠. 그러니까 P0를 가져와 사용을 하고 3 같은 경우는 한 칸 뒤에 있으니까 플러스 1이라서 P1 인베딩을 가지고 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C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실지 한번 예측해 보시겠어요? C4 같은 경우에는 2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C4 같은 경우에는 뒤로 2칸이기 때문에 플러스 2여서 P2를 이렇게 인베딩을 가져와서 계산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포지션 투 컨텐트에 대해 어텐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컨텐트 J로부터 쿼리 컨텐트 I의 상대적인 위치와 키 컨텐트 J를 고려한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키 토큰 J로 컨텐트 HJ를 뜻하고 여기는 쿼리 토큰 I로 J로부터 I까지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위치를 C2라고 하면 이제 얘가 I번째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C1이 J의 위치라고 하면 C1부터 C2까지는 플러스 1의 거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1의 인베딩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C2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니까 0번째 인베딩 위치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C3 같은 경우에서 C2를 바라보면 하나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1번째 포지션 인베딩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C4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번째 포지션 인베딩 정보를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앞전에 설명 주셨던 컨텐츠 투 컨텐츠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사실 논문에서 그 점을 확실히 밝혔으면 좋았겠지만 실험적으로 증명할 뿐 뭔가 의미론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네, 아쉽게도 그냥 실험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디스탱글드 어텐션을 수식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토큰 i와 토큰 j가 있습니다. 이들은 컨텐트와 포지션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시 쿼리와 키로 분리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의 distinguished attention은 보시는 것 같이 content to content, content to position, position to content로 더해져서 계산이 됩니다. 이 content to content의 수식을 보시면 i번째 토큰의 쿼리 컨텐트, 그다음에 j번째 토큰의 키 컨텐트를 연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즈는 매트릭스 연산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컨텐트 투 포지션은 i번째 토큰의 쿼리 컨텐트, 그 다음에 i로부터 j까지 거리의 그러니까 키 포지션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즈 하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투 컨텐트 같은 경우에는 j번째 토큰의 키 컨텐트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j부터 i까지 거리의 쿼리 포지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즈는 다 연산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연산된 어텐션을 가지고 얘를 루트 3D 나누기 VC를 하는데 얘는 어텐션이고요. VC는 저희가 쿼리키 밸류 익숙하시죠? 그 어텐션을 계산할 때 쓰는 여기서 네, 그래서 이 V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밸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에다가 소프트맥스를 매겨서 우리는 이 값을 input hidden 벡터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3D가 차원 얘기하는 건가요? 네, 차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메가 이 IJ, JI에 대해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얘가 보통 거리라고 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단순히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았고 옆에 설명을 좀 더 봐주시면 이 K라는 값이 등장합니다. 이 K는 Maximum Relate Distance로 본 논문에서는 512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수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얘는 토큰 i부터 어쨌든 토큰 j까지 relative distance에 결정되는 row 인덱스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기준값이라고 하고 여기가 얘보다 마이너스 5만큼 떨어진 값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5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K를 5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쯤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8인 값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8의 값이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닌 K는 5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은 8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상관이 없다라고 봐서 뭐 0번째 인덱스 값이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포지션 값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매트릭스로 이 포지션 인베딩에 대한 값이 있어서 여기 0번째일 때, 1번째일 때 다 이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값은 0이 되기 때문에 row 인덱스가 0번째 포지션 인덱스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이 어텐션을 계산했으니까 이 어텐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어텐션은 이 트랜스포머의 블록마다 relative position embedding을 바탕으로 어텐션이 계산됩니다. 이 점은 버트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버트는 입력값이 들어가는 경우에만 포지션이 반영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얘는 트랜스포머 블럭마다 relative position embedding을 바탕으로 계산된다는 차이가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relative position embedding은 공유되고 학습 과정에서 업데이트됩니다. 디버타의 사전훈련 방법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디버타는 그냥 버트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드 토큰 프레딕션을 사용합니다. 이때 저희가 이때까지 실컷 얘기한 것처럼 컨텐트와 포지션 정보를 이용하죠. 하지만 이 디스탱글드 어텐션은 앱솔루트 포지션 정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로컬 컨텍스트만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좀 불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마지막 n개의 레이어에는 앱솔루트 포지션 정보를 부가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앱솔루트 포지션 정보라는 게 정말 그 토큰들의 그
절대적인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relative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게 기준이다라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지만 앱솔루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친구가 문장의 시작이다 하면 뭐 그냥 0, 1, 2.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가서 n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앱솔루트 임베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처럼 마지막 트랜스포머 블록에서 n개의 마지막 블록을 사용합니다. 이때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에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을 그냥 더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레이어의 인풋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n은 대부분 1 또는 2입니다. 그리고 n개의 트랜스포머 블럭은 웨이시 공유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어서 빅버드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빅버드 논문의 제목은 Transformer for Long Sequence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이 논문의 목적은 긴 문장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버트에서 사용하는 full attention이 시퀀스 길이에 대해 quadratic dependency, 즉 제곱승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시퀀스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연산량이 부담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희 원래 버트를 이번에 논문 적을 때 쓰려고 했는데 네, 최대 토큰 길이가 512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한 게 빅버드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요즘은 GPT가 엄청 커지면서 더 많은 길이를 받아들이는 모델도 있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4096까지 받아들인 논문은 없었나 봐요. 따라서 네, 그렇게 긴 512가 아닌 더 긴 토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본 논문의 이제 목적 혹은 의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쨌든 빅버드는 스펄스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쿼드레틱 디펜던시를 리니어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하드웨어 사양에서 버트에 비해 8배 가까이 더 긴 길이의 시퀀스, 즉 4096 토큰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펄스 어텐션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그래프, 다이렉티드 그래프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존 버트가 사용하는 풀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플리트 그래프로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fully connected 그래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그래프에 대한 거를 이제 여기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부터 빅버드에서 사용되는 어텐션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빅버드는 다음과 같이 랜덤 어텐션, 윈도우 어텐션, 글로벌 어텐션을 결합한 이 빅버드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우선 랜덤 어텐션입니다. 랜덤 어텐션은 토큰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무작위로 설정합니다. 랜덤 어텐션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컴플리트 그래프, 즉 fully connected 그래프가 갖는 엣지 수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엣지를 갖는 랜덤 그래프를 생성한다면 랜덤 그래프의 임의의 두 노드 사이의 shortest path는 그 로그 노드 수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뭔가 요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된 거여서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complete 그래프가 갖는 스펙트럴리티, 즉 그 특별한 고유성을 충분히 근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착안하여서 이 fully connected attention에서도 이제 랜덤 어텐션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랜덤하게 뭔가 연결 관계를 설정을 해줘도 컴플리트 그래프와 갖는 이제 효과를 조금이라도 근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본 논문에서는 아마 조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충분히 근사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랜덤 어텐션을 사용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윈도우 어텐션입니다. 이 어텐션은 쿼리 토큰, 즉 기준이 되는 그 토큰을 기준으로 일정 크기의 윈도우만큼 양옆의 토큰들에 대해서 키 밸류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NLP의 경우 이 컨텍스트가 매우 높은 수준의 로컬리티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니얼 클릭 수가 많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랜덤 어텐션만으로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윈도우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어텐션입니다. 이는 모든 토큰들과 연결되는 글로벌 토큰 개념들을 도입하여 글로벌 토큰과 다른 토큰들이 연결되게 합니다. 최종적으로 빅버드는 앞서 설명한 세 개의 어텐션을 함께 합하여 사용합니다. 빅버드에서 어텐션이 적용되는 과정을 문장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주황색 선처럼 랜덤한 토큰들이 적용이 되고요. 파란색 선처럼 일정한 크기만큼의 양념 토큰들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앞에 있는 글로벌 토큰, 이 초록색 선을 따라가면 보이는 이 글로벌 토큰도 함께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지금 예문 문장이 이번 여름은 비 소식이 많을 예정이다잖아요. 네. 그러면 랜덤하게 만약에 그 기준 토큰이 이름은이라고 쳤을 때 선택된 토큰이 소식이 예정이다인 거고, 이제 윈도우 크기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번이랑 B가 이제 윈도우 어텐션에서 선택된 토큰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텐션 계산을 수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어텐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서메이션을 하는 것은 뭐 하시냐면 각 어텐션 헤드에 대해서 서메이션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ni 같은 경우에는 i번째 토큰으로부터 아웃링크로 연결된 토큰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쿼리 키 밸류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본에 대하여 레지듀얼 커넥션을 수행합니다. 근데 지금 초록색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설명을 보면은 아웃링크로 연결된 토큰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아웃링크가 그러니까 아웃링크로 연결된 토큰들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보통은 이제 저희가 풀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토큰을 선정하는 과정 없이 모든 토큰에 대해 연산을 합니다. 하지만 아웃링크로 연결된 토큰들이라는 건 아까 앞선 페이지에서 보신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그게 이렇게 기준에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선정된 토큰들만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빅버드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스위치 트랜스포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위치 트랜스포머의 의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스위치 트랜스포머는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의 루팅 알고리즘을 단순화시켰습니다. 또한 sparsely activated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감소시킵니다.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는 살짝 생소한 개념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개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는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러 베이스 러너를 학습시킵니다. 이때 각 샘플에 대한 베이스 러너의 컨피던스도 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샘플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개의 베이스 러너로 들어가면 각각 답을 도출하지만 이때 어떤 거는 90% 확신해서 답을 도출하고 어떤 거는 30% 확신해서 답을 도출한다고 하면 이 90%와 30%가 컨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넣었을 때 컨피던스가 가장 높은 베이스 러너를 예측의 아웃풋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학습이 불안정하고 이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높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베이스 러너 간에 어떤 게 배출되어야 되는지 이런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스위치 트랜스포머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의 피드 포워드 뉴럴 넷은 모든 토큰에 대해 동일한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이는 강의 2번째인가 3번째 시간에 같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스위치 트랜스포머는 하나의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작은 여러 개의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된 믹처 오브 엑스퍼트로 변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하나로 이루어져 있던 피드포워드 뉴럴 넷을 조그만 여러 개의 뉴럴 넷으로 나눠서 이 값이 들어왔을 때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피드포워드를 사용할지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그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스위치 트랜스포머에서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인풋 토큰 레프레젠테이션을 입력받으면 n개의 엑스퍼트 중에서 탑 k의 엑스퍼트에 배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우터 변수 WR을 사용하여 i번째 엑스퍼트에 대한 게이트 밸류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하여 게이트 밸류를 산출하는데요. 보시면 라우터 변수를 사용하여 연산을 하고 이 연산값을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게이트 밸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앙상블드 아웃풋은 각 엑스퍼트의 아웃풋과 게이트 밸류의 선형 결합으로 구성되는데 보시면 게이트 밸류와 이 아웃풋 값이 선형 결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 이건 엑스퍼트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 엑스퍼트를 여러 개 쓰면 성능이 더 좋다인데요. 그렇지만 이 기존 연구들과 달리 스위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엑스퍼트에만 토큰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우터 컴퓨테이션이 감소되었고 또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도 감소되었으며 한 개의 토큰 또한 하나의 엑스퍼트에 전달되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 또한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라우터 임플리멘테이션도 간단해졌습니다.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의 계산은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의 라우팅 디시전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이에 영향을 주는 이 엑스퍼트 캐패시티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엑스퍼트가 계산해야 되는 토큰의 총합으로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됩니다. 해당 식에서 이 캐패시티 팩터를 1보다 크게 설정한다면 토큰들이 완벽하게 밸런싱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퍼트 캐패시티가 커질수록 연산 속도는 느려지고 이를 키우는 것은 컴퓨테이션과 메모리를 낭비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캐패시티 팩터를 설정해서 올바른 연산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캐패시티 팩터로 인해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캐패시티 팩터가 1이라면 엑스퍼트 캐패시티는 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토큰당 2개씩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서는 2개 할당되고 여기서는 1개 할당되고 여기서는 3개 할당됐습니다. 하지만 엑스퍼트의 캐패시티는 2이기 때문에 하나는 무시되는 그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캐패시티 팩터를 1.5로 설정하면 엑스퍼트 했을 때 엑스퍼트 캐패시티가 3이 된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는 3개가 할당돼도 충분히 잘 받아들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캐패시티 팩터가 늘어나면 이렇게 공간이 늘어나니까 매칭이 되는 이제 연산도 늘어나고 따라서 계산량이 이제 늘어납니다. 증가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만약에 캐패시티 팩터를 많이 늘려가지고 얘가 10개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체 토큰이 10개예요. 그럼 하나에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쏠림을 좀 방지하고 이거를 적절하게 분배하고자 또 엑셀러리 로스라는 것도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제가 람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람다는 Language Models for Dialogue Application의 약자입니다. 언어 모델의 크기를 키우면 성능이 좋아진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모델의 크기를 키운다고 해서 모델의 세이프티와 팩추얼 그라운딩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람다는 이 점에 문제를 제기한 모델로 해결 방안으로 이제 소규모의 크라우드 워크를 통해서 어노테이티드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서 파인 튜닝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왜 어노테이트 데이터를 만들고 이제 크라우드 워크를 동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GPT 시리즈에서 배운 내용을 약간 되돌아보면 뭔가 이거는 이제 언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그동안 주로 학습했다면 이거는 사람의 의도와 맞는 좀 저희 휴머니티와 맞는 이런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델의 퀄리티와 세이프티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람다는 또한 퀄리티 매트릭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평가를 하였는데요. 이 지표들은 구글의 첫 번째 대화 모델인 미나에서 사용된 지표들입니다. 우선 람다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만 사용을 하고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으로 사전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화면과 같이 이제 프리딕션 사전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퀄리티 매트릭에는 SSA라고 Sensibleness and Specificity Average라는 것이 있는데요. SSA는 크라우드 워커스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우선 Sensibleness는 맥락에 맞는 답변을 모델이 했는지를 의미하고요. Specificity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가령 모델이 맥락에 맞는 답을 했을지라도 너무 보편적인 대답을 했다고 하면은 스페시피시티가 0이 되고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면 1이 됩니다. 앞선 평가 지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 하나 해보실래요? 화면처럼. 너 지금 뭐 해? 저는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은 센스빌리스는 0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해? 라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저의 행위를 물어봤는데 제가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대답을 한 것은 저의 주체를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0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범죄 도시 3 봤어라고 물었을 때 네, 봤어요. 마동석님의 액션이 더 풍부해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면은 센스빌리스는 1, 스페시피시티도 1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스페시피시티가 조금 구체적으로 뭔가 명시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면은 1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마동석이라는 주체가 나왔기 때문에 1으로 설정이 됐고 센스빌리스 또한 이제 맥락에 맞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1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지표는 interestingness입니다. 이 평가 지표도 이제 크라우드 워커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 평가 지표는 미나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평가 지표입니다. interestingness는 모델의 답변이 누군가의 이제 attention을 캐치한다던가 이제 그들의 curiosity를 이제 불러일으킨다던가 조금 위트가 있다던가 인사이트를 준다던가 하면은 1으로 표기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0으로 표기가 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만약에 오늘 날씨가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하면은 너무 무미건조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비가 올 확률이 아주 높네요. 출근 시 여분의 양말을 챙기는 것을 추천드려요. 막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추천을 하면서 부가적인 이제 흥미 있는 대답을 하면은 이 지표가 1으로 설정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근 시 양말을 챙기라고 하고 막 무료 세차의 날이라니 굉장히 위트 있는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위트 있습니다. 네. 제가 적었어요. 네, 세 번째 평가 지표는 safety입니다. 이는 구글의 AI 프린시플에서 의결해서 적절한 답변인지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정말 싫다 라고 사용자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챗봇이 저도 당신이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가 사용하는 챗봇들은 이러한 대답을 보냅니다. 저는 로봇일 뿐입니다. 회피를 하는 거죠.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답변을 이제 받게 하는 것이 세이프티 지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세 가지 조금 다른 평가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groundedness, 그리고 두 번째로 informativeness, 세 번째로 citation accuracy에 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groundedness는 이제 모델이 생성한 답변이 이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알려진 소스와 연계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That's impressive 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이게 groundedness 계산 시에는 분모에 포함되지가 않지만 informative 계산 시에는 분모에 포함이 돼요. 이 말은 이제 groundedness는 약간 좀 의미론적인 것보다는 팩트 기반의 이제 평가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citation accuracy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dogs have three eyes 뭐 이러면은 이제 걔가 세 개의 눈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이건 잘못된 상식이니까 citation accuracy에는 분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매트릭은 helpfulness와 raw consistency입니다. helpfulness는 말 그대로 챗봇이라든지 모델이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고, raw consistency는 이 챗봇의 역할이 꾸준하게 이제 일관성 있게 이어졌는지를 바라보는 지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사용자가 주말에 어디서 뭐 할지 추천 좀 해줘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만약에 모델이 주말에는 놀이기구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하면 뭐가 빠져 있죠? 장소가 빠져 있네요. 그쵸. 지금 저희가 한국이니까 놀이기구 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이 부분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정보가 이렇게 오지 않아요, 저한테는. 왜냐면 어디서 뭐 할지 추천을 해달라 했는데 뭐 할지만 추천을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helpfulness가 조금 낮게 측정이 될 거고, 또 다른 경우에서는 오늘 정말 일이 많은 하루였어. 이 얘기를 한 의도가 뭘까요? 공감을 바래서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이 챗봇을 공감성으로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챗봇이 저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창과 방패 느낌이기 때문에 롤이 이제 컨시스텐시하게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제 정말 많은 일이 많은 하루였어. 이런 노래도 추천을 해주고 빅스비처럼 약간 조금 몸을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여가 활동들 추천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에 맞는 롤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람다 모델 실험 결과 효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이제 좌측에는 퀄리티 SSI 지표가 나와 있고 우측에는 세이프티와 그랜드네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휴먼은 이제 인간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지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모델들보다 좋은 성능을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들보다 파인튜닝 했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두 지표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람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6가지 평가 지표들 있잖아요. 그 성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본 발표 마치도록 할게요. 6가지 지표 먼저 sensibleness와 safety, interestingness, 그리고 specificity, 그리고 groundednes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formativeness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여기서 흥미로웠던 게 대부분 람다가 휴먼이랑 비슷한 성능을 보여요. 그런데도 이제 interestingness와 같은 경우에는 휴먼도 딱히 그렇게 좋은 성적은 내지 못했다라는 점이 이제 흥미로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델 사이즈가 커졌을 때 있잖아요. 커졌을 때 같은 경우에는 람다가 휴먼보다 좀 더 좋은 흥미도를 가진다는 게 조금 흥미로웠어요, 저도. 그리고 informativeness와 같은 경우에는
검색, 이게 Human Without Information Retrieval의 약자인데, 즉, 이제 인간이 검색을 하지 않았을 때 람다와 비슷한 이제 성능을 보이지만 인간이 검색을 했을 때는 정보성도 인간이 조금 더 좋았어요. 근데 이게 GPT에서 좀 더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라운드네스는 이제 휴먼이 검색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모두 람다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냈고, 스페시피시티는 이제 비슷한 성능을 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지막 유튜브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또 강의 자료를, 이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더 깊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네, 저도 학부 때 세부 전공이 10이었어가지고 NLP 토커나이징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델들까지 유튜브를 만들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이 되게 소중했던 것 같고 이 덕분에 조금 더 많은 지식이 축적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